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들 다 키운 마당에 여기 사연을 보낼 일이 생길 줄 누가 눈치나 채고 살았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부터 제 이야기 보따리 한번 풀어볼 예정인데 다들 어디 다른데 한눈 파지 마시고 제 이야기 들으면서 이 못된 남편놈한테 따끔하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일단 저는 지금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고요. 나이는 58세입니다. 26살에 결혼해 자식들 잘 키워 맏딸은 현재 결혼까지 했네요. 거기에 예쁜 손녀까지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글쎄 이놈의 미친 남편이 일을 저질러서 다 늙어 황혼 이혼이라는 말까지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주네요. 정말 애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아직 어린 손녀에게 할아버지는 이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제 편이 돼줘서 너무 고맙지만 말이죠. 부모가 돼서 이런 일을 겪게 만드니까 기분이 참... 아무튼 아직도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일단 제 사연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이혼 전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저와 결혼한 후에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여타 다른 자영업자들이 그렇듯 많이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뒤엔 그리 작지 않은 음식점을 같이 하고 있었죠. 손맛 하나로 어떻게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며 살 수 있었어요. 처음에 남편과 이렇게 가게를 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대책 없는 놈인지 말이에요. 남편과 가게를 하던 중에는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전 국민 모두를 힘들게 했던 시국 있잖아요. 아무리 단골이 확보되어 있고 벌이가 꽤나 좋았던 저희들이었지만 이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다른 상가 사람들에 비해서는 피해를 적게 본 편이긴 했지만 주변 회사 회식이 줄어 손님도 거의 급감했었으니 어쩔 수 없이 있던 직원들 거의 대부분을 잘라야만 했죠. 그중에는 정말 10년을 함께 해온 직원도 포함돼 있었어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대출이라도 받아서 버텨볼까 싶었지만 막상 코앞에 위기가 닥치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언니랑 계속 같이 일하고 싶은데 우리 사정이 영 여의치 않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줬는데 월급 밀리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해요 언니.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던 사이였기에 친한 언니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건 역시 정말 힘들었어요. 나도 네 사정 다 아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나중에라도 꼭 연락해줘야 해. 알겠지? 그래도 이렇게 제 사정을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웠죠. 다행이라면 이 시국이 다 지나고 나니 전과 똑같이 저희 가게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직원도 늘리고 다시 친한 언니를 가게로 부를 수 있었죠. 거기에 예전과 달리 가게에 좀 활기를 불어넣자 싶어서 젊은 친구들도 좀 고용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직원이 너무 나이가 많으면 쉽게 가게에 들어오기 힘들어한다더라. 그래서 말이야, 우리도 좀 나이 어린 친구들 몇 명 구해보는 건 어때? 어머, 그거 진짜 괜찮은 생각 같다 여보. 그럼 내가 얼른 공고 올려볼게. 그런데 주방 언니랑 애들이 친하게 지낼 수 있으려나? 애들이 너무 어리면 주방 언니가 좀 어울리기 힘들까 봐. 에이, 다 큰 성인이고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 일단 당신도 동의했으니까 난 좀 젊은 애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다. 물론 제 의사가 100% 담긴 것은 아니었고 이런 남편의 의견이 있었기에 결정한 일이었죠. 남편의 말대로 저희 가게는 아무래도 나이대가 조금 높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밥, 찌개류를 메인으로 하는 음식점이었기에 뭐라도 해보자 싶었어요. 힘든 시국 지났으니 이제 회복을 위해 남편의 말대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생각했죠. 처음에는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고도 했는데 점점 올라가는 물가에 저희도 버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요리를 해드시는 사람들은 원가가 이 정도인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하겠지만 음식점의 메뉴 가격들은 말이죠. 원자재 하나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삭시 부가적으로 제법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월세나 인건비, 가스, 전기 등등 하여튼 많이 있어요.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잘 알 거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렇게 구하게 된 직원에는 22살 여직원 1명과 25살 남직원 1명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아주 싹싹하고 일을 잘해서 금방 가게 일엔 적응을 하더군요. 이 둘이 처음 출근했을 때는 걱정도 많았어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라 그런지 실수하는 부분들도 눈에 많이 보였고요. 하지만 요즘 세대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 자식들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요즘 친구들의 친화력이었어요. 왜 그래도 예전에는 사장님과 직원, 상사와 부하 직원 뭐 이런 식의 상하 관계는 있었잖아요. 특히나 22살 이 어린 친구는 일은 정말 괜찮게 하는데 사람이 너무 서슴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진 씨, 여기 이 일 좀 같이 마무리해줘요. 내가 다 하려고 했더니 너무 일이 많네. 예? 사장님이 하시던 일인데 사장님이 마무리 다 하셔야죠. 그리고 그 일은 원래 제가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뭐? 아니 예진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저는 가게 사장이고 예진 씨는 직원이잖아. 그러면 사장이 도와달라는 일은 좀 같이 해주고 그래야지. 네? 사장님, 요즘은 그렇게 계약과 다른 일까지 시키면 시간 외 수당이라는 것까지 다 챙겨줘야 해요. 사장님도 돈 더 주기는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것만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아마 제 나이쯤 되는 분들은 어린애가 왜 이리 되바라졌냐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자영업만 한 지 벌써 몇십 년이나 됐는데 노동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도 젊은 여직원은 당당하게 노동법을 운운하면서 저한테 저런 말들을 아주 막힘없이 하더라고요. 처음에야 젊은 친구가 좀 싹싹하네 싶었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마저도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 그 여직원에 대해 남편과 좀 얘기를 나누게 됐죠. 예진 씨 말이야. 일은 참 잘하는데 어려서 그런지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얼마 전에는 뭐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노동법이 어쩌고 하면서 나보고 뭐라 그러더니 자기 일 다 끝났다고 휙 가버리더라고. 왜? 일 잘하고 싹싹하고 내 눈엔 보기만 좋던데. 그리고 그런 젊은 애가 볼볼거리고 돌아다니니 우리 단골 손님들도 얼마나 좋아해. 활기차고. 난 오히려 우진이 같은 칙칙한 남자애가 문제라고 생각해. 왜 손님들 불러도 그냥 단답으로 네만 하고. 당신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아무리 그래도 우진 씨랑 예진 씨를 비교하는 건 우진 씨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지. 우진 씨가 예진 씨 일을 다 떠안으면서 한숨 쉬는 모습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남자 자식에 그런 일 하나 더 했다고 한숨씩이나 쉬고 그래. 이러니까 내가 우진이가 더 별로라고 말하는 거야. 사람 보는 눈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더 키워야겠어. 이게 참 웃긴 일인데 저는 남자 직원이 남편은 여자 직원이 더 낫다며 서로의 의견은 항상 수평선을 이뤘어요. 그러니 남편의 의견을 물으려던 제 계획은 매번 실패로 돌아갔죠. 전 정말 남편이 보는 눈이 없다 싶었습니다. 처음에야 일 잘하는 직원이 더 좋다 싶었지만 그 인성이 나쁘면 솔직히 지금 당장 일 못해도 사람이 좀 된 쪽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눈으로만 본 것들로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저처럼 따로 이리저리 살펴본 것도 없이 말이죠. 속으로는 남편이 생각보다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일이 하나 생기게 됐어요. 그건 바로 제 친정엄마가 몸져 누워버린 일이었죠. 엄마는 평소에도 건강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친정아빠가 먼저 돌아가신 뒤로는 마치 자신도 그 뒤를 따를 것처럼 골골 앓기 시작했죠.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픈 사람이 집에 있다고 하면서도 돈 걱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말이에요. 이렇게 아픈 사람이 집에 있으면 3대가 쫄딱 망한다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제 친정엄마는 평소에도 건강 때문에 병원을 자주 오갔던 사람이라 돈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돈 걱정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저희 가게가 있는 이 건물이 바로 엄마 명의로 된 건물이었거든요. 친정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친정가족에게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낡은 건물이지만 상권이 좋아 공실률도 적은 건물이었죠. 그래서 엄마의 병원비 걱정을 제가 덜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 어려운 시기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들보다는 좀 더 쉽게 버틸 수 있었고요. 아무튼 엄마가 이렇게 몸져 눕게 되자 건물을 관리할 사람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제가 엄청 드세고 엄마처럼 깡따구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 스스로 건물을 관리해도 상관없었겠지만 솔직히 전 왜소한 체격에 성격도 그리 불도저 같은 그런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뭐든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자는 타입이었고요. 그래서 남편, 저 엄마 이렇게 3자 대면을 통해 건물 관리는 남편이 전적으로 맡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죠.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네가 건물을 관리하냐, 다른 형제는 없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형제가 사실 위아래로 하나씩 있습니다. 하지만 왜 둘째인 저에게 건물을 맡기냐? 거기에도 사연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앞서 말했듯이 3남매로 제가 둘째고 위로는 언니,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건물 관리를 맡을 수밖에 없는 사연이 말이죠. 먼저 장녀인 언니가 왜 건물에 대해서 입김을 낼 수 없었느냐 하면 말이에요. 저희 언니가 좀 그리 건실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가끔은 제 언니임에도 왜 저러고 사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아무튼 모아둔 것 하나 없는 주제에 눈 맞은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언니가 또 형부에게 잘 보이고 싶다면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자기가 그래도 밥벌이는 잘하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평소에 집에서 빈둥거리며 밥만 축내던 인간이 부모님 도움에 결혼까지 해놓고는 거기에 자기는 건실하게 잘 산다며 남편에게 거짓말을 쳤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하시겠지만 형부 되는 사람이 언니와는 다르게 너무나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라 자신과 정반대인 언니 같은 사람을 정말 싫어한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래서 언니는 부모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나 그 사람이 알면 정말 이혼당할지도 몰라. 엄마 아빠는 자기 딸이 이혼당하는 꼴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도와줘요. 네? 이번에 도와주기만 하면 엄마 아빠 재산 그래 그 재산엔 손도 안 대고 살게. 전 부모님이 그렇게 큰 한숨을 내쉬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물론 부모님이 당장에 어떻게 해준다는 그런 말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 언니는 계속 조급해진 모양이더라고요. 급기야 부모님 앞에서 내가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하면서 소리까지 높이고 부모보다 먼저 간다는 불효를 입에 담았죠. 화난 아빠가 언니의 뺨을 때리면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부모님은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으셨어요. 어디 감히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간다는 말을 서슴없이 그 입에 담아. 그러고도 네가 우리 도움을 받길 원한다고. 그래, 네가 원하는 도움 우리가 해주마. 대신 넌 우리 재산에 절대 얼씬도 않겠다는 각서 써라.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내일까지 서류 준비해서 올 테니. 지금은 돌아가시고 곁에 없는 아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저를 붙잡고 언니에겐 절대 재산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유언을 남기셨을 정도로 이후에도 언니를 자식 취급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튼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언니는 부모님에게 평생 경제적인 도움을 조금 받는 것을 전제로 재산은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제 남동생 역시도 좀 기구한 운명입니다. 대학까지 가서 운동을 하던 남동생은 그놈의 운동 때문에 불구가 되어버렸거든요. 아직도 남동생이 피투성이로 실려가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선 잊히지 않을 정도예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남동생은 제대로 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밖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니 엄마가 건물을 관리해달라 맡길 처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엄마가 저한테 이야기를 꺼낸 거죠. 제 성격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에요. 건물 관리는 제가 해달라 하고
너도 알다시피 네 언니하고 동생은 아무래도 건물 관리나 이런 걸 하기엔 좀 힘들잖니. 그러니까 네가 좀 해줘. 어차피 결국엔 네가 다 해야 할 일이 될 텐데 미리 연습한다 치고 하면 좋잖니. 그래도 엄마, 내가 사람 관리하고 막 그런 거 못하는 거 알잖아. 솔직히 저번에 엄마 대신 계약하러 갔다가 얼마나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는데. 차라리 나 말고 이 사람한테 한번 맡겨봐요. 아이, 당신은 사람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나랑 장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대? 아무튼 장모님, 저만 믿고 맡겨주십시오. 제가 장모님 신경 쓰이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혈연이었던 제가 건물 관리를 맡았으면 싶었지만 정말로 전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물려주신 건물이기도 했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가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나 될까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건물 관리를 맡기자 제안했어요. 망설이던 엄만 한참을 침묵하다 그러자고 했고요. 물론 모든 관리를 남편이 한 것은 아니었어요. 금전적인 부분, 돈이 오가는 부분은 엄마가 관리했고 그 외적인 부분을 남편이 관리했죠. 왜 쓰레기라든지 사람들 사이에 건물 사용하면서 꼭 알아둘 규칙 같은 걸 정하는 일 말이에요. 저도 남편을 도와 건물을 함께 관리했지만 이것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엄마의 건강이 생각보다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엄마가 아무래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어젯밤에는 꿈을 꿨는데 너희 아빠가 나한테 이제는 이만 이리 오라고 손짓하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그 건물 웬만하면 빠르게 정리해서 네 앞으로 하는 게 어떻겠니? 갑자기 이렇게요? 엄마, 아직 안 해본 것도 많은데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엄마 없으면 막내랑 언니는 어떡해. 난 그 둘까지 전부 감당할 자신 없어요. 내가 조건 사기도 벅찬데. 너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것 같아 걱정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미리 일을 맡기려 했던 거야. 아무리 김서방이 지금은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집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잖니. 거기다 저번에 내가 부동산 임시한테 들었는데 김서방이 우리 8층짜리 건물에 대해 뭘 열심히 물어보고 다녔단다. 내가 김서방한테 맡긴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말이야. 우리 건물을 그이가요? 뭐 때문에 그랬대요? 아무튼 엄마, 저 그 건물 관리하면서 가족들까지 신경 쓰기 너무 무서워요. 벌써 겁부터 난다고요. 내가 잘못해서 일이 틀어지거나 하면 어떡해요. 그 원망은 제가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가 너희 언니 일은 다 알아서 정리해두었으니 신경 쓰지 말고 막내나 좀 주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얼굴 좀 보고 해줘라. 애가 착해서 말을 안 하니 그렇지 외로움 많이 타니까. 너한테 이렇게 일만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무튼 건물은 어서 정리해서 네 재산으로 일단 만들어놔. 알겠지? 엄마는 이렇듯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물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 손자가 눈앞에 아른거린다. 막내 좀 챙겨달라. 언니 너무 미워하지 마라. 끝까지 가족 걱정을 하시던 분이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할 일이 태산 같아진 전 자연스레 가게에서 손을 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는 남편에게 맡겨야 하나 싶은 생각에 오늘은 조금 깊게 이야기라도 나눠보자 싶은 날이었어요. 장모님 요즘 상태 많이 안 좋으시다며? 당신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겠다. 그래, 당신은 어서 가서 장모님 옆을 좀 지켜줘. 멀쩡한 가족이라곤 당신 하나밖에 없는데 이럴 때 가서 효대해드려야지. 안 그럼 또 저 형이 가서 무슨 말썽을 부릴지 모르잖아. 혼자 지내기도 힘든 당신 동생이 가서 돌봐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보, 너무 고마워. 역시 여보밖에 없다. 그런데 건물 관리하는 것도 당신한테 잠시만 다 맡겨도 괜찮을까? 너무 당신한테만 기대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이번만 좀 부탁할게. 당연히 괜찮지. 당신은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가게나 건물은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만 신경 써. 장모님이 중요하지 지금 뭐가 중요하겠어. 남편의 배려가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입원하는 동안엔 오롯이 거의 엄마한테 온 힘을 다 쏟기로 했어요.
건물 관리는 잠시 남편에게 온전히 맡기게 됐고요. 그리고 왜 앞서 말했던 두 직원 있죠? 그 두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한다고 저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제 마음을 좀 더 차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거기에 친한 언니가 항상 저 대신 주방을 책임지고 있었고 말이죠. 다들 저를 위해 배려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러다가 잠시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엄마의 상태가 급변한 거예요. 아무리 남편에게 온전히 다 맡긴다 하더라도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었으니 그걸 처리하러 다녀온 길이었죠. 병원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고 전 서둘러서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남편에게도 전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번을 전화해도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수신음만 들리고. 아무튼 시국이 급했으니 저만이라도 빠르게 가서 엄마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병원에 도착해서는 수마나 걸을 틈도 없이 엄마 병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간다고 통과했던 응급실 앞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제 친정엄마가 있던 병실에 가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응급실 방향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기둥 너머 그림자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야. 지금 막 그녀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장모님 지금 거의 숨 넘어가기 직전이란다. 일단 우리 이혼하기로 계획했던 거 있잖아. 그거 좀 미뤄야겠어. 장모님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또 받을 게 많아지거든. 모든 시점이 중요한 거잖아. 재산 분할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편 입에서 나오는 자기야라는 칭호. 절대 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단어였죠. 분명 방금까지 걸었던 제 전화는 받지도 않던 남편이 왜 병원에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춰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선에 숨어서 남편이 하는 모양새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자기 딸?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서 수액 맞고 있어. 애가 갑자기 쓰러져서 나도 깜짝 놀랐지. 그런데 의사 말이 별건 아니고 그냥 빈혈기 살짝 있어서 그런 거라네. 내가 평소에 용돈도 많이 쥐어줬는데 좋은 것 좀 사 먹고 다니라고 그래. 오죽하면 내가 빈혈이라면서 피식피식 쓰러지겠어. 가관도 아니더군요. 남편은 바람피고 있는 상대방은 물론이고 그 자식하고도 친한 것 같았죠. 이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간 고맙다 생각하고 지냈었다니 분통이 터지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내 엄마는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간다는 소리를 듣는데 제 문자를 봤으면서도 저렇게 태연하게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말이죠. 거기에 이혼? 참 대단한 놈이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전 또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어요. 기둥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그림자 하나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남편의 팔에 팔짱을 자연스레 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바로 저희 가게에 들어왔다던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아저씨, 그러면 저희 그 건물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랑 나 이제 팔자 폈어? 그런데 왜 이혼 빨리 안 해요? 어서 이혼하고 우리 엄마랑 결혼하셔야죠. 그러게. 우리 예쁜 예진이 앞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건물주 가족 되는 거야. TV 속에 나오는 부자 부럽지 않게 이 아저씨가 예진이 앞으로도 예쁜 선물도 많이 해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이러면서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꼭지가 돌아서 얼굴에서 김이 새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당장에는 엄마의 임종을 지켜야 하니 일단 달렸죠. 달리면서도 끓어오르는 화는 식지 않았고 결국 돌아가신 엄마 얼굴 앞에서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제 표정은 절대 좋을 수 없었어요. 당연하죠. 믿었던 사람, 고맙다 생각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전 이 모든 일들의 전말을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여직원 엄마라는 사람이랑 제 남편이 몰래 바람을 피운 지 제법 오래됐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걸 전해 듣게 된 건 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친한 언니의 입에서였습니다. 엄마의 장례식 날 언니가 조문으로 와서 남편 눈을 신경 쓰면서 저를 남편이 없는 곳으로 슬쩍 불러내더군요.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이죠. 너 지금 네 남편이랑 당장 이혼해야 해. 저 미친놈이 너 없는 사이에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 줄 알아?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러니? 친한 언니의 입에서 나온 그간의 남편의 행적, 가관도 아니더군요. 남편이라는 놈은 제가 엄마 간병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상간녀를 새로운 직원이라며 가게에 데려왔다고 해요. 처음에는 나도 새로운 직원이구나 싶어서 반가워서 인사나 하려고 했지. 그런데 이 계집애가 정말 콧대가 높아도 엄청 높더라고. 내가 인사하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이상하게 예진이 고년이랑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야. 그래서 느꼈지. 이 둘 사이에 뭐가 있구나 하고. 언니는 이상하게 처음 온 직원이라는 여자랑 원래 있던 여직원이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게 의심스러웠다고 해요. 거기에 덩달아 남편이라는 놈이 아주 해벌쭉하게 표정이 풀려서 이 두 여자를 아주 품에 안고 지냈다고. 왜 진작에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언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나한테 알려줬어야지. 내가 왜 그랬겠어? 너 안 그래도 어머님 때문에 힘든데 거기다 대고 네 남편이 그러고 있더라 말하면 퍽이나 믿었겠니? 원래도 너 네 두 눈으로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잖아. 나도 최대한 그 두 연놈 붙어먹으려 했다는 증거 찾으려고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다고. 그러면서 내놓는 사진 속에는 아주 둘이서 오붓하게 붙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죠. 너 이런 일 증거 하나 없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것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래. 그리고 넌 뭘 믿고 네 남편한테 그 건물 관리하라고 맡긴 거야. 거기다가 이것들 내가 알아보니까 붙어먹은 지가 제법 오래됐더라. 이 숙박업소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너희 어머님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도 자주 들렀다고 했어. 이 두 연놈이 아주 제대로 제 뒤통수를 칠 생각이었는지 상간녀란 년은 아주 엄마 건물이 자기 건물인 듯이 부동산에 가서 남편 가족 행세를 하며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고 다녔더래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리인으로서 가족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려면 법적인 대리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이 필요한데 그 위임장까지 조작해서 도장을 찍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그 둘이 계약했다던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었죠. 왜냐하면 거기가 돌아가신 엄마도 잘 아는 임씨라는 사람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뭐라더라. 이번에 일이 좀 있어서 서울에 잠시 올라왔다고. 자기 친척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계약서에 대신 사인하겠다 그러더니 어이가 없어서. 이것도 정말 미친 거 아니니? 당연히 사장님은 아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쳤죠. 원래 주인도 아닌 사람이 부동산 계약을 한다며 설치고 다녔으니 그 중간에서 중개를 해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으니 말이에요. 사장님도 그 두 연놈들 아주 제대로 골탕 먹이고 싶죠? 그러면 제 계획에 동참해주세요. 아주 둘이 얼마나 해먹으려 했는지 마치 건물이 자기들이 빼돌릴 수 있다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라는 놈은 아주 능청스럽게 엄마 장례식장을 끝까지 지키며 제 옆을 지켰는데 정말 벌레 수십 마리가 제 옆에서 기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가신 엄마가 이 쌍놈의 자식을 보고 눈이나 제대로 감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일단 당장에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위가 또 바로 변호사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사위가 변호사가 된 줄 모르고 있어요. 사위가 법대 나와서 일반 사원으로 취직해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라는 꿈을 포기 못했고 몇 년 전에 로스쿨에 진학해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변호사가 됐거든요. 새내기 변호사로 6개월 차였는데도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당연합니다. 사위가 그런 도전을 한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면 우리 딸 굶겨 죽일 거냐고 이혼하라고 난리칠까 봐 제가 그냥 아빠 모르게 하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변호사 되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랬는데 이 일이 터졌으니 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단숨에 지 아빠가 인간 말종이라며 연을 끊겠다 하더군요. 아니,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할머니가 우리 집 어려웠을 때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것도 뭐? 바람?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아무튼 나도 우리 그이한테 말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물어볼게. 아빠는 자기 사위가 변호사 된 건 꿈에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배짱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거겠지. 그러니 말이다. 내가 그때 너한테 잘 말했지. 어쩐지 사위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숨기고 싶더라고. 그런데 사위가 이런 말을 듣고도 괜찮다 할까? 아무리 그래도 네 아빠가 지 장인이잖니. 퍽이나. 장인 노릇을 해야 장인이라고 하지. 엄마도 다 알면서 왜 그래. 아빠가 꼭 남편 불러내서 술 마시면 사람이 떡이 되도록 만들고 남자답지 못하니 술도 못 먹냐면서 사람을 아주 깔보는데 좋아했겠어? 남편이라는 놈은 인생을 아주 헛살았던 모양입니다. 자기 자식, 가족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듣다니 말이에요. 저는 당장에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했고 사위의 조언에 따라 상간녀 소송까지 같이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일한 지는 얼마 안 된 사위였지만 주변 선배들에게 물어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엄마가 돌아가신 그 슬픔을 다 추스리기도 전에 이 두 연놈들 나락으로 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증거를 모으고 다녔죠. 그런데 이것들 정말 대단하더군요. 뻔히 부동산 계약서를 조작하질 않나 심지어 부동산 사장님 도움으로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이 건물 돈으로 바꾸려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명의 주인도 아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싶겠지만 이게 제가 상속을 받고 나면 남편이 대리인으로 대신 계약서 작성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결혼 후 평생을 함께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 제 도장이나 통장 이런 것들이 어딨는지는 뻔히 다 알고 있었겠고요. 그러니 이런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제가 엄마 병원에 있는 사이 이런 짓 저지를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는 얼굴이 잘 알려져 있으니 저를 모르는 곳까지 가서 이 건물 급매한다고 매물까지 올려뒀더라고요. 저는 이런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서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더 기함할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상처를 받았죠. 저한테 모든 진실을 말해준 식당 친한 언니 있잖아요. 그 언니도 사실은 제 남편과 불륜관계였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도 상간녀에 대한 정보를 한번 알아보고자 주변 상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였는데 오히려 상가 사장님들은 제가 왜 모르고 있었냐고 의아하다 눈초리더라고요. 세상을 너무 깨끗하게만 생각했던 거죠. 제가 바보였습니다. 바보. 어머머, 역시나 그 집 아저씨 바람 피고 있던 거 맞다지? 그래,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러네. 왜? 예전에는 자기 가게에 있던 그 여자랑도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잖아. 네? 저희 가게에 있던 여자요? 어떤 사람을 말하시는지? 아니, 자기 모르고 있었어? 아이고, 모르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 여자 다시 불러서 일하라고 그랬지. 나는 또 다 해결되고 부른 줄 알았더니 그걸 몰랐구먼 그래. 아니, 왜 그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 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 여자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사장님한테도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괜히 그런 일에 끼어들면 좀 그래서 말이야. 어쨌거나 미안하게 됐어. 그러게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듣고 다니지 그랬어. 어쨌든 일은 잘 해결되고 있고. 자는 왜 말을 그렇게 해? 여기 사장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얼마 전에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우리도 소문이랑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어서 이야기는 못 해줬어요. 이제라도 증거 다 잡았으니 다행이네. 남편이랑 불륜관계였다가 새 상간녀랑 바람을 피는 걸 눈치채고 언니가 증거를 모아 저한테 준 거였어요. 일종의 자폭이었던 셈이죠. 친한 언니는 본인한테 상간녀 소송 걸어도 된다 미안하다 했지만 저는 친한 언니를 용서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소송은 걸지 않았죠. 친한 언니는 본인의 복수를 위해 저한테 이 모든 사실을 낱낱이 까발렸지만 저는 이 언니 덕에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었으니 저한테도 이득이었던 셈이었으니까요. 대신 가게에서는 바로 해고를 했죠. 제 뒤통수를 친 사람 그대로 고용해서 쓸 순 없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뒤통수를 맞은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놈이었는데요. 남편놈은 식당 그 친한 언니한테 첫 번째 뒤통수를 맞고 뒤이어 두 번째 뒤통수도 맞게 됐는데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 결과 이 둘은 흔히 말하는 요즘 전세 사기 있죠? 그 일당으로 잡혀서 건물에 그 두 사람과 거래를 했다는 사람들은 죄다 고소를 진행하겠다 난리가 났더라고요. 거기에 부동산 사장님도 아무리 자신은 몰랐다 하지만 어쨌든 중간에서 중개를 서준 셈이 돼서 함께 엮이게 됐고요. 난 절대 그런 적 없다니까. 나 좀 믿어주라, 어? 당신 나랑 이렇게 이혼할 거 아니잖아. 우리 애들도 있는데 이러지 말자. 둘째 녀석 결혼할 때 자기 아빠란 사람 범죄자로 만들어서 앉힐 거야. 뻔뻔하게 둘째의 결혼을 핑계로 이러는데 제 딸아이가 바로 남편에게 계란 하나 던지며 이렇게 말해버렸죠. 아빠라는 사람이 제대로 반성은 할 줄 모르고 제 남편한테 전화해서도 문의했었다고요? 왜? 이제서야 사위 변호사 됐다는 소식 들으니까 도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발 이젠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 자식들 당신 아버지라고 여기기도 싫어하니까. 딸의 이런 말에 남편은 조개처럼 입을 아주 꾹 닫고 아무 말도 못했죠. 당연합니다. 자기가 애들한테 뭘 그리 잘해줬다고 애들이 지 아빠를 좋아하겠어요. 딸이 좋아하는 사위를 좋게 대해주진 못할 망정 술이나 먹이면서 괴롭힐 생각만 하고 말이에요. 둘째 녀석도 그런 모습을 보고는 결혼하고 지 아빠랑은 상종도 하기 싫다는 말을 종종 했고요. 뿌린 대로 거둔 거죠 뭐. 그리고 뒤이어 남편 놈이 두 번째 통수를 맞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지금 만나고 있는 상간녀도 지 딸과 함께 제 남편의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버리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남편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말이죠. 쏟아지는 고소 때문에 상간녀라는 인간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남편이 삼자대면을 하자며 저를 불렀던 자리에서였어요. 이 사람한테 제대로 말하라고. 아니, 당신도 공범이었잖아. 당신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내가 그런 짓까지 벌였건만. 어머나? 저기요. 말은 똑바로 해주시겠어요? 내가 당신이 뭐가 잘났다고 옆에 붙어서 그런 말까지 꺼냈다 그래요. 나는 그저 말이 좀 통하니까 같이 놀자 싶어서 말이나 걸어본 거지. 별 재수없는 말을 다 듣겠네. 둘이서 뭘 하는 건지, 왜 이 자리까지 나를 불러 이런 말을 하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의 촌극을 지켜보다 말했죠. 그러니 상간녀가 화들짝 놀라서 자기는 죄가 없다. 이 인간이랑 아무런 사이도 아니다.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 부른 이유가 뭐야? 당신 끝까지 나한테 엿먹이고 싶어서 그래? 이걸 어째? 여기 이 여자고 당신이고 둘 다 고소로 깜빵에 쳐넣고 싶은 지경인데.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한 말 못 들었어요? 난 저 사람이랑 그냥 친하게만 지내고 싶었을 뿐이라니까. 나 좋다면서 돈 가지고 와서 열심히 퍼붓는데 누가 싫다고 내쳐요. 저 남자는 저한테 단지 돈 물어다주는 수단이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저런 인간이랑 공범이라고 고소까지 먹어야 해요? 뭐라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고 다니면서 그랬잖아. 어디서 오래 바로 내밀어? 세상에,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요. 당신이 가서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 하도 사정을 해서 내가 연기까지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줬더니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쳐다도 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뭘 믿고 저런 인간이랑. 이 미친 여자가 당신 이렇게 하면 아내 건물 다 뺏어 먹을 수 있다면서 나한테 계획서라며 이 종이 쪼가리까지 들고 와서 설명까지 했었잖아. 그런 주제에 감히 이제 와서 모른 척을 해? 오냐?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어머머, 그걸 왜 제 거라고 하세요? 여기 생사람 잡지 마세요. 난 그저 돈 좀 대주니까 친하게 지냈을 뿐이니까. 그 뒤로는 그 둘이 아주 개판으로 싸우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조강지쳐 버린 벌로 본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만났던 두 여자한테 2번이나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절 불러준 남편에게 아주 고맙더군요. 덕분에 너무너무 통쾌한 기분을 느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니까요. 하지만 참 법이 아쉬운 건 말이에요. 이런 두 사람 감방에 쳐넣기엔 역부족이었단 거예요. 그래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건 말이죠. 바로 자신들이 사기친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은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점이네요. 이 미친년놈이 남의 건물을 가지고 사기친 돈이 무려 8억이 넘더라고요.
이 상황 저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니 당연히 제 책임은 없었고요. 아무튼 이런 일 때문에 저는 남편과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를 두둑이 받은 건 물론 재산 분할은 남편에게 한 톨도 하지 않고 말이죠. 첫 번째 상간녀인 친한 언니에겐 상간녀 소송을 안 걸었지만 두 번째 상간녀에게는 상간녀 소송도 걸어서 위자료도 4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통쾌한 복수였죠. 이번 일을 겪으며 사위에게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솔직하게 사위가 로스쿨 가고 싶다 도와달라 했을 땐 좋은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제 딸 자식이 괜히 고생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반대로 생각하면 딸이 고심해서 고른 제 짝인데 나도 한 번은 믿어줘야지 싶어 사위의 꿈을 도와줬던 거거든요. 그런 제 행동이 복으로 돌아온 거죠. 게다가 하마터면 저도 공범이라고 엮일 뻔했어요. 사위가 없었다면 말이죠. 제 사위는 제가 공범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열심히 같이 모아주면서 저한텐 죄가 없다는 걸 입증해줬습니다. 이래서 다들 변호사 사위 얻고 싶다 말을 하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톡톡히 알았습니다. 돈에 눈이 먼 머리 검은 짐승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 제 남편이 제 친정 건물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욕심을 어떤 방식으로 참아왔는진 모르겠지만 사람 목숨이 끝나가는 그런 마당에 뒤에서 이런 수작을 부렸으니 마땅한 벌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이렇게 돈을 피해자들에게 다 물려주게 생기자 바로 남편을 손절치더군요. 당신들 다 같이 짜놓고 이러는 게 어딨어? 수습 같이 해. 당장 내 돈 다 내놓으라고. 너도 내 돈 받아먹었잖아. 엄마도 이러기 있어. 내가 여자 하나 붙잡고 일 벌일 때도 그냥 괜찮을 것 같다면서 힘내라 했던 사람이 바로 엄마잖아. 참 끔찍한 가족이죠. 자식이 이 모양이니 그 자식의 그 부모라고 떡잎부터 달랐던 거죠. 아무튼 그 덕에 전 남편이 아주 바닥에 나뒹굴며 눈물바람을 벌이는 장면을 볼 수 있었지만 말이에요. 아주 초특급 복수를 해줄 수 있어 통쾌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간녀는 말이에요. 전 남편과 똑같이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다 하더군요. 그 괘씸한 여직원은 명품에 뭐 한껏 치장하고 다닐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림도 없죠. 지금은 사기 피해자들 피해서 살던 집도 다 청산하고 지방으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 사이에 지금까지 꿍쳐둔 명품들은 다 긁어서 가져갔다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제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진 모르겠어요. 말주변이 워낙 없어서 이야기를 잘 전해드리고자 많이 노력했는데 부족하다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람은 저마다가 욕심을 가지고 있겠죠. 거기에 돈 욕심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뭘. 게다가 사람이 사는데 최소한은 필요한 재환이 돈 욕심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말이죠. 돈 때문에 가족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 일들은 언젠가 자신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니 말이에요. 아무튼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